유가,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기로 한 오펙 플러스의 깜짝 결정에 따라 유가는 $66를 돌파했습니다. 연초에 있던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에 이어 계속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에너지 시장이 충격을 받는 가운데 캐나다 1위 업체인 CNQ는 30일 동안 오일샌드 업그레이더 시설의 유지 보수를 이유로 하루 약 25만 배럴 생산량을 줄일 계획이고 SU와 SU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싱크루드 캐나다도 같은 이유로 2분기 전반에 걸쳐 하루 생산량 10만 3천 배럴과 7만 배럴 정도 줄일 계획이라서 당분간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업그레이더는 오일샌드 광산에서 생산된 역청을 WTI나 브렌트유와 유사한 경질 합성 원유로 전환해주는 시설입니다. 골드만삭스, 브렌트유에 대한 2분기와 3분기 예측을 각각 배럴당 $75와 $80로 $5씩 올렸습니다. JP모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가장 낙관적인 결과라며 미국 생산량이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재무표 개선에 집중하느라 예상량 이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유가 상승이 오펙 내부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고 중국과 인도 등 수입국들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서 다음 회의 때는 진로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지만 이번 달 이전에 가격이 $70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 중 하나인 인도와 중국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유가 상승에 불안해하며 오펙 결정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아마 판매자들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계속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UBS는 재고가 4월에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전망을 브렌트 유가는 배럴당 $75, WT는 배럴당 $72로 높였습니다. 그 외 RBC, ANZ, 블룸버그 역시 브렌트 유가 기준 $70 정도로 비슷하게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오펙 회원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음 회의에서 물량을 늘리기를 열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에 EIA 리포트는 원유 재고가 역대급으로 높은 21.6 밀리언 배럴 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정유소 가동률이 56%에 그쳤고 수입도 늘어난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뭔가 숫자가 이상합니다. 현재 원유 재고량은 동시기 5년 평균에 비해 단지 3% 정도 높습니다. 반면 휘발유 재고량은 저번 주에 역대급인 13.6 밀리언 배럴이 줄어서 5년 평균보다 3% 낮아졌고 디젤과 난방유는 9.7 밀리언 배럴 줄어서 5년 평균보다 2% 낮습니다. 프로펜과 프로필렌도 2.2 밀리언 배럴 줄어서 5년 평균보다 17%나 낮았습니다. 코로나로 수요가 많이 줄었음에도 5년 평균과 비슷한 원유 재고량과 더 낮은 정제류 재고량을 고려해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엑손의 CEO는 라이벌인 옥시가 대기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다음 저장을 위해 땅으로 펌핑하면서 남은 오일 회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텍사스 퍼미안에 건설할 계획을 언급하면서 엑손 역시 초저탄소 솔루션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까지 $30억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엑손은 작년에 유가 급락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로 와이오밍에 설치하려던 $2억 6천만 규모의 탄소 포집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옥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사모펀드인 루신 캐피털과 민간항공 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가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론자인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수익성도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지 모르는 카본 텍스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LNG 사우디 아람코와 쉐브론은 최근 아시아의 매우 추운 날씨와 물류나 시스템 제약으로 가격이 급증하는 LNG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LNG는 수소를 지원하고 가스를 상용화할 수 있게 해주며 모두가 추구하는 저탄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을 때까지의 가교 연료 정도로 여겨졌지만 다른 연료에 비해 효율이 워낙 좋다 보니 발전용, 산업용, 그리고 상업용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최근 가스 생산을 늘리면서 2030년까지 왕국 전력망의 약 50%를 천연가스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열 더치쉘도 최근 LNG 미래 전망에 대해 전 세계 LNG 수요는 2040년까지 7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면서
아시아의 경우 국내 가스 생산이 점점 고갈될 뿐 아니라 전기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45에서 55% 적고 대기오염 물질의 10분의 1 미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가 전 세계 LNG 수요의 75%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LNG 수요가 급등할 것이라며 중국의 수입량은 작년에 11% 증가했는데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LNG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는 부족한 자국 내 가스 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작년에 수입을 11% 증가했습니다. 한국 역시 순제로 배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BA 펜비나 캐나다 회사 PBA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2013년부터 추진하던 미국 최초의 서부 LNG 수출 터미널인 조던 코브 LNG 계획을 환경단체와 일부 상하원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00억 달러 이상이었는데 이번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상당한 초기 비용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재 북미 서부 해안에서 아시아를 겨냥한 LNG 수출 터미널은 캐나다 BC 컬럼비아주 항구 도시 키티맷의 로열 더치쉘의 주도로 지어지고 있는 LNG 캐나다 사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수출 터미널에서 파나마 운하를 돌아 일본까지 평균 24일이 걸리고 그마저도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시즌이나 파나마 운하가 복잡할 때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파나마 운하는 선박의 사이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대형 선은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사이즈 기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캐나다 서부에서 일본까지는 단 열흘이 걸립니다. 인원 감축과 생산 단가 하락,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살아남은 회사들은 인력 감축과 투자 감소로 인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내려가면서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 좋은 현금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회사 중에 엑소는 작년 한 해 14,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했고 BP와 쉘 역시 거의 10,000명 정도 잘랐습니다. 에너지 인력 일자리 보고서의 표를 보시면 2019년 대비 작년에 얼마나 많은 석유 일자리가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는 당연하겠지만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입니다. 대부분의 석유와 가스 업체들은 더 큰 수익과 건강한 재무표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미국 석유 시추 장치수는 최근 매주 늘고 있기는 하지만 작년보다 여전히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해칭의 참사. 코로나 전까지 오빈티브 주식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뉴필드 인수 전에는 천연가스 회사에 더 가까웠고 항상 해칭을 많이 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의 파생 상품으로 기교를 부리는 회사들은 뭔가 김용월드에 나오는 사파와 같았죠. 물론 그런 이유로 코로나 시절을 잘 버티긴 했지만 현재 유가가 70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 오펙 플러스가 정말 전략을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업스트림 업체들, 특히 재무표가 불안정한 회사일수록 올 상반기에 생산량 해칭이 너무 방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높은 유가에도 수익적으로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비비를 예로 들면 1분기 생산량의 80% 정도가 유가 50달러 실링이나 그 밑으로 해칭되어 있어서 그 위 유가 상승분은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빈티브는 그나마 상황이 양반인 편입니다. 지금 날아가는 CPE의 경우 총 생산량의 약 78%가 해지되어 있는데 많은 양이 46달러 실링의 투웨이 클래스와 48불에 수합되어 있습니다.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날아간 CDEV 경우도 생산량의 약 54%가 해지되어 있는데 대부분 WTI 41달러와 브렌트 유가 46달러에 수합되어 있고 나머지는 48달러 실링의 투웨이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반은 해칭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CPE가 CDEV에 비하면 더 많은 양이 안 좋은 가격에 해지되어 있긴 하지만 생산량이 거의 2배이고 생산 단가도 더 낮아서 현재 부채 위험으로 늘어난 공매도 세력이 유가 상승을 못 버티고 커버되면 CDEV만큼 CPE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유가 안정이라는 큰 if가 걸려있긴 하지만요.
반면 LPI는 유가 상승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작년 말부터 2021년 석유 생산량의 78%가 52달러에 괜찮게 해지되어 있는 게 알려지면서 급속도로 상승했었는데 현재 유가가 66달러를 넘어가면서 뭔가 어색해졌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75밀리언 달러, 약 18% 정도의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유상증자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주춤하는 중인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더 미끄러지거나 미적거린다면 진입하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증자 소식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지만 주가도 여전히 유가 대비 저평가로 보이고 작년 힘든 상황에서도 싼 가격에 자기 유전 근처의 볼트인 자산들을 사들였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를 좀 갚고 계속해서 싼 값의 자산을 모을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매물들이 싼 시기에 자산을 싸게 사들인 것도 훌륭하지만 셰일 혁명은 수평 시추가 핵심인데 기존 유전 근처의 자산을 늘리면 같은 값으로 효율적인 시추가 가능해지므로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세력들은 유상증자를 이유로 한동안 가격의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최근에 미친 듯이 오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올해 생산량의 약 70% 정도가 40달러대 중반이라는 낮은 가격에 해지되어 있습니다. 텍사스 이글퍼드와 걸프만 해양시추, 그리고 캐나다 몬트니에 자산이 있는 머피오일도 올해 생산량의 55%가 42달러에 해질되어 있고 마라톤 오일 역시 생산량의 63%가 51달러 정도에 해지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 업체들의 올해 해지는 똥망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만큼 업계 관계자들도 전반기 유가 급등을 예상 못한 것이고 재무표가 나쁜 회사일수록 방어적으로 해지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사우디나 오펙 플러스가 이렇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겠죠. 설사 알았다고 해도 CEO가 주주나 채권자들 눈치 보고 자기 자리를 걸고 해야 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CEO가 회사 지분의 70%를 넘게 가지고 있어서 눈치 볼 주주도 없기 때문에 업스트림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지가 전혀 없는 CLR은 주목받아야 하는데 주력인 백앤 유전 관련 DAPL 법적 문제 때문에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되어서 주가가 힘을 못 쓰다가 최근 유가 상승과 함께 숏스퀴즈가 났는지 그나마 많이 오른 건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VET를 저평가로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올해 유가 해증이 20%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유가 혜택을 제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VET 같은 경우 다른 대륙에 분산된 자산이 서로 다른 기준 가격에 노출되어서 자체적으로 해지가 되다 보니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종합회사들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자체 해지가 되다 보니 따로 해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 최근 미 증시에 심각한 조정이 온 후 워렌 버핏이 저번 분기에 석유회사 쉐브론과 미국 통신회사 버라이즌에 새로 진입했고 T모바일 등의 지분을 늘린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성견지명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버핏은 SU 지분을 조금 줄이고 쉐브론으로 갈아탔는데 그동안 SU 주가가 쉐브론보다 약간 더 오른 상황이라 아직은 버핏이 잘한 결정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도 SU가 쉐브론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인수 여력이 좋은 쉐브론이 얼마나 좋은 매물을 얼마나 싼 가격에 사들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엑손모빌이라면 개인적으로는 꽝이라고 보는데 쉐브론이 어떤 결정을 할런지 지켜봐야겠네요. 쉐브론은 퍼미안 유전 개발 파트너로 같이 일하는 시마렉스나 마라톤 아니면 아파치급을 인수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현재 파트너라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마렉스는 재무표도 좋으면서 손익분기점이 유가 35불도 안 될 정도로 낮고 아파치 같은 경우는 쉐브론과 옥시가 인수쟁탈전을 벌였다가 결국 옥시에게 인수된 아나달코가 사우디 치킨 게임이 한창이던 2015년 말에 인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파치는 조언을 얻기 위해 골드만삭스를 고용했는데 후에 아파치가 아나달코의 인수 조건을 거부해서 인수딜은 깨졌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나달코는 2019년에 옥시에 팔리게 됩니다. 당시에 아나달코가 아파치를 노린 이유가 아파치가 퍼미안에 가지고 있던 300만 에이커의 땅이었는데
후에 쉐브론이 옥시와 아나달코를 놓고 싸운 이유도 아나달코의 펌위원 유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파치의 펌위원과 이집트 자산은 쉐브론에게 크게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역시 아직은 백켄과 이글퍼드가 중심이지만 서서히 펌위원 자산을 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텍사스 펌위원 지분이 많은 회사들은 올해도 언제든지 인수 또는 합병으로 팔려나갈 수 있습니다. 기차를 이용한 오일 수송. 많은 분들이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확장공사 폐기나 다코다 액세스 송유관 법정 공방 때문에 송유관으로만 오일을 수송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12월 하루 1000배럴 석유 단위로 철도로 운반되는 양을 표에서 보시면 그 양이 상당합니다. 여기 PADD 1부터 5는 미국 석유 생산 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용량이 가장 많은 PADD 5는 미 서부 해안으로 알래스카부터 캘리포니아를 거쳐 애리조나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환경론자인 민주당 텃밭이라 정치적인 이유로 송유관 건설이 힘들다 보니 기차로 수송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PADD 3인데 여기는 초대형 정유소들과 수출터미널, 그리고 저장고가 집중된 걸프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동량이 큽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이동하는 양이 하루 98,000배럴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PADD5가 송유관 부재로 미국 내 수송이 많다면 PADD3은 텍사스 지역 송유관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미국 대형 정유소에서 필요로 하는 오일샌드 같은 헤비 오일이거나 캐나다에서는 서부 해안을 통해 아시아로 수출할 수는 있지만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으로 미국을 거쳐서 걸프만을 통해 아시아 정유소로 수출되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코어나 세노버스는 자체 열차 터미널이 다 있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취소로 기존 키스톤 라인을 사용하고 부족 부분은 기차로 수송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철도가 한물간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빌 게이츠가 괜히 캐나다 국영철도 회사인 CN의 14.28%를 소유한 대주주가 된 것이 아니죠. 현재 킨덤 오건으로부터 45억 달러의 사업을 사들여서 캐나다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가 끝나서 수송 물량이 충분해지면 밴쿠버 쪽을 통해서 아시아로 쉽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키스톤 XL 송유관 취소나 철도 수송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에 실어서 바로 아시아의 대형 정유소로 보내면 되니까요. 오케이, 거기까지.